영화는 푸른 날씨와 산뜻한 바람이 부는 풍경과 함께 벤치에 앉아있는 남자를 포커싱하며 시작합니다. 이 남자는 특이하게도 양복 차림에 진흙투성이인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바람에 몸을 맡긴 깃털 하나가 그의 운동화에 내려와 부딪히고 운동화와 대비되는 그 새하얀 깃털을 남성은 조심히 주워들죠. 그리고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그림 동화책을 꺼내들어 그 사이에 날개를 고이 펴놓습니다. 그때 벤치를 향해 한 여성이 걸어오는데 그녀는 남자로부터 조금 떨어져 앉아 잡지를 읽으려 합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인사를 건네며 자신을 포레스트 검프라 소개합니다. 검프는 초콜릿을 권해보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거절하며 시선을 잡지에 고정시킵니다. 검프는 이런 쌀쌀맞은 반응이 익숙한 듯 그대로 초콜릿을 입에 넣으며 이야기를 이어가죠.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을 전해줍니다. 이 영화 최고의 명대사를요. 인생이란 초콜릿 상자와도 같다고 말이죠. 겉으로 봐서는 어떤 초콜릿을 먹게 될지 모르는 초콜릿 상자와 살아가기 전엔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인생은 분명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았죠. 검프는 여성의 하얀 신발을 쓱 보더니 말합니다. 오랜 시간 걸어도 발이 아프지 않을 것 같은 편한 신발 같다고. 하지만 여성은 이 신발도 발이 아프다고 대답합니다. 검프의 텐션에 못 이겨 마지못해 꺼낸 대답이지만 검프는 신이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죠. 다시 어머니의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는 신발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며 어디를 가는지 어디에 갔었는지 역시 알 수 있다고 덧붙이더니 오래된 기억을 꺼내려는 듯 미간을 살짝 찌푸립니다. 검프는 어린 시절 신발을 많이 달아 없앴다고 말하며 기억 한편에 인상적으로 자리 잡은 처음 신었던 신발을 떠올립니다. 어머니는 그 신발이 검프를 어디든 데려다 줄 거라며 마법의 신발이라 불렀죠. 그렇게 영화의 시점은 검프의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어린 검프는 병원 침상에 누워 인상을 찡그리고 있습니다. 의사로 보이는 남성이 어린 검프에게 눈을 떠도 좋다고 말하죠. 어린 검프는 다리가 불편했고 의사는 이제 막 검프가 걸을 수 있도록 다리에 보조장치를 달아준 참이었습니다. 마법의 신발이라는 의미를 짐작할 수 있었죠. 보조장치를 차고 씩씩하게 걸어보는 검프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어머니에게 의사는 말합니다. 검프의 다리는 그의 의사 인생에서 본 사람 중 가장 튼튼하지만 등뼈가 굽어서 걸을 수 없던 것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검프의 다리에 달아준 보조장치는 자세 교정기였습니다. 의사는 검프에게 등뼈를 곧 펴게 될 거라고 말해주지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검프는 홀라당 넘어져 버리죠. 검프는 어머니와 병원을 나와 걷습니다. 그때 검프의 교정기가 배수시설에 걸려버리고 어머니가 검프의 발을 이리저리 비틀며 요란하게 발을 빼내려 하자 무슨 일인가 싶어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는데 검프의 어머니는 검프가 자신을 낯설게 바라보는 시선에 상처 입을까 싶어 다리에 보조장치 단에 처음 보냐며 화를 냅니다. 그렇게 구경꾼들을 쫓아낸 어머니는 검프에게 말합니다. 남들이 네 앞에서 잘난 척하게 하지 말라고. 신이 사람을 모두 똑같이 만들려고 했으면 모두에게 보조장치를 달게 하셨을 거라고 말이죠. 푸른 잔디를 밀어낸 길을 따라 나무가 우거져 있고 검프와 어머니는 그 길을 쭉 걸어갑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낮은 담이 둘러진 하얀 2층 집. 네, 이곳은 검프네 집입니다. 다리에 교정기를 찬 검프가 주변 시선에 기죽지 않도록 어머니는 항상 검프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되새겨줬지만 입학을 위해 교장을 찾아간 검프와 어머니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교장은 검프가 다른 아이들보다 지능이 낮다며 입학이 힘들다 말하고 있었고 교장이 들이민 검프의 지능검사진은 검프의 지능이 일반적인 범위보다 조금 낮은 정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IQ가 80이 되어야 일반 학교를 다닐 수 있지만 검프의 IQ는 75입니다. 교장은 검프에게 특수학교를 추천하죠. 하지만 검프의 어머니는 검프에게 일반적인 교육을 받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교장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건프의 어머니에게 남편이 있는지 물어보는데 잠시 고민한 건프의 어머니는 그 질문의 뜻을 이해하고 이내 남편이 휴가 중이라 대답합니다. 늦은 밤 하얀 2층 집의 침실에선 추악한 교장의 신음이 울려 퍼지죠. 집으로 돌아가려는 길, 교장은 현관 밖 의자에 앉아있는 건프에게 괜히 말을 겁니다. 너희 어머니가 교육에 정말 열성이시라며.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건프. 순수한 건프였지만 교장의 기분 나쁜 분위기를 읽은 것일까요?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하려는 교장을 향해 대답 대신 집 밖에 울려 퍼진 교장의 신음소리를 우스꽝스럽게 따라하며 그를 쫓아내버립니다. 머쓱해진 교장은 그대로 떠나고 건프의 어머니는 건프가 자기 전 책을 읽어주는데 건프가 책을 읽는 어머니의 말을 끊고 들어와 질문합니다. 아버지가 휴가 중이라 말한 어머니의 대답이 떠올랐던 거였죠. 휴가가 뭐냐고 물었다가 대답을 고쳐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 질문하는 건프. 건프의 어머니는 곤란한 듯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해줍니다. 휴가란 어디로 갔다가 다신 안 돌아오는 거라고. 아마도 아버지를 기다리지 말라는 간접적인 메시지겠죠. 건프는 실망한 듯 픽 하고 드러누워 멍하게 천장을 응시합니다. 건프네 하얀 집은 빈 방이 많아 하숙집을 운영했고 장사가 잘 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하루는 건프의 어머니는 저녁 식사를 위해 건프를 부르는데 건프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방 저 방 찾아봐도 보이지 않던 건프를 발견한 곳은 기타를 치는 청년이 묵고 있는 방. 건프는 기타 소리에 맞춰 엉덩이를 삐딱삐딱 춤을 추고 있었고 아저씨를 귀찮게 하지 말라며 건프를 나무라는 어머니에게 청년은 괜찮다고 말해주죠. 그 청년은 멀지 않은 미래에 미국 최고의 가수 중 한 명이 될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건프는 기타에 맞춰 춤을 추는 그 시간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첫 등교 날이 다가왔습니다. 노란색 스쿨버스가 건프의 앞에 멈춰서고 문을 열어주는데 건프가 타지 않고 멀뚱히 보기만 하자 담배를 꼬나문 여성 기사가 안 탈 거냐고 물어봅니다. 건프는 어머니가 낯선 사람 차에 타지 말라 했다고 대답하고 기사가 이건 학교 버스라고 설명하자 적절한 대답을 고르던 건프가 꺼낸 말은 자신이 포레스트 건프라는 인사입니다. 기사도 자신을 도로시 해리스라 소개하며 자연스레 인사를 받아주죠. 건프는 이제 인사를 했으니 낯선 사람이 아니라며 버스에 오릅니다. 쉽지 않았지만 무사히 버스에 탑승한 건프에겐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자신의 옆자리가 비었음에도 건프가 앉지 못하도록 하는 학생들이었죠. 그때 건프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금발의 귀여운 소녀가 원한다면 여기 앉으라고 말해주죠. 건프는 첫 성탄절에 받은 선물이나 언제 첫 소풍을 갔는지도 생각나지 않지만 이날을 세상에서 제일 고운 음성을 처음 듣던 날로 마음속 깊은 곳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건프는 그 아이에게 첫눈에 반해버리죠. 그것이 제니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제외하곤 사람과 깊이 대화해 본 적 없던 건프에게 제니는 구원이자 가장 특별한 친구이며 유일한 친구였죠. 이 둘은 바늘과 실처럼 붙어다니며 행복한 추억을 쌓아갔지만 건프의 학교 생활은 순탄치 않았는데 다리가 불편한 데다 경계선 지능이었던 건프는 먹이사슬 피라미드처럼 또래 아이들에게 괴롭힘 당하기 딱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하루는 돌을 던지며 괴롭히는 아이들이 다가오자 뛰어! 라고 간절히 소리치는 제니. 건프는 불편한 다리로 악을 쓰며 도망가야만 했고 끈질기게도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쫓아오자 간절하게 다리를 휘저어보지만 역부족이었죠. 포기하지 않고 다리를 써보려 온 힘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원래 튼튼했던 그의 다리는 사실 교정이 끝나 있었고 번데기를 찍고 나오는 나비처럼 다리를 감싸고 있던 교정기가 부서져 내리며 어느 순간 건프는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로도 쫓아갈 수 없을 만큼 말이죠. 그 행복감에 건프는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다음은 제니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니는 가정 환경이 끔찍했습니다. 제니의 어머니는 5살 때 그녀의 곁을 떠났고 아버지는 늘 딸들의 몸에 손을 대는 쓰레기였죠.
제니는 그런 아버지를 피해 다니며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멀리 떠날 수 있도록 자신을 훨훨 나는 새로 만들어 달라고 간절하고 또 간절하게 매일 기도했죠. 기도가 닿은 건지 제니는 경찰의 도움으로 그곳을 떠나 할머니 댁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덕분에 검프와 더 가까이 살 수 있게 된 제니는 밤에 종종 창문으로 검프를 찾아왔고 둘도 없는 친구로 시간이 흘러 이 둘은 고등학생이 됩니다. 고등학생이 된 검프는 다리는 멀쩡했지만 낮은 지능 때문에 또다시 괴롭힘의 대상이 되죠. 어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돌을 던지며 쫓아오는 일진들, 어린 시절처럼 뛰어 포레스트라고 응원하는 제니. 하지만 고등학교 일진들은 악랄하게도 자전거가 아닌 차를 끌고 쫓아오는데 다행히 검프는 차를 따돌릴 정도로 빨랐고 도망치던 중 미식축구장을 지나치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미식축구 감독의 눈에 띄는 기원을 얻죠. 검프의 달리기 속도를 흥미롭게 바라본 대학 미식축구 감독은 검프를 스카우트하고 덕분에 바보인 검프가 무려 대학을 다닐 수 있는 행운을 얻게 됩니다. 이 감독님은 미국의 미식축구인이자 대학 풋볼 역대 최고의 감독 폴 브라이언트입니다. 검프의 대학 생활은 어려움 투성이입니다. 검프의 지능으론 미식축구의 룰을 이해할 수 없었고 무작정 달려 공을 들고 경기장 밖으로 나가버리기 일쑤였지만 그럼에도 감독은 굉장히 빠른 검프를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니도 대학을 갔습니다. 제니는 여대였기 때문에 검프는 제니를 만나기 힘들었죠. 그럼에도 숙소 앞으로 틈틈이 찾아갔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제니의 숙소로 찾아온 검프는 차에서 제니와 연인의 관계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그 행위가 제니를 아프게 하는 건 줄 알았던 검프는 제니의 연인을 폭행해버립니다. 제니의 연인은 화를 내며 떠나버리죠. 제니는 검프에게 소리치며 나무라는데 그녀를 화나게 한 것이 미안해서 시무룩하게 초콜릿을 전해주고 떠나려는 검프. 제니는 그런 검프를 차마 그대로 보내지 못하고 자신의 숙소로 데려와 쉴 수 있게 합니다. 샤워 후 제니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검프에게 자신의 꿈을 말해줍니다. 제니는 유명한 가수가 꿈이었죠. 기타와 자신의 목소리만으로 채워넣은 그 무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제니는 속옷 차림으로 검프에게 여자와 있어 본 적 있냐고 질문을 하는데 가정학 수업 때 매일 여자 옆에 앉는다고 순진하게 대답하는 검프. 제니가 입고 있던 속옷을 벗고 검프의 손을 잡아 끌어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자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검프. 제니는 다시 속옷을 입고 대신 검프를 안아주며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춰줍니다. 잠들지 않았던 룸메이트가 지금 상황을 듣고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줄은 모른 채로 말이죠. 검프는 룰도 모르는 미식축구에서 그저 압도적으로 빠른 달리기로 좋은 성적을 냈고 전국 대표팀에 뽑힐 정도로 인정받은 검프는 미국 대통령까지 만나게 됩니다. 대통령을 만난 검프가 가장 신나했던 건 모든 음식이 공짜였던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5년간 미식축구를 해온 검프는 무사히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고 검프의 어머니는 졸업식 날 행복한 표정으로 자랑스러워합니다. 졸업사진을 찍던 그 자리에서 미군 관계자가 다가오는데 검프에게 미래에 대해 생각해봤냐고 물으며 육군 모병센터 전단지를 쥐어주죠. 입대를 위해 버스에 타려는 검프. 민기적거리는 탓에 운전병에게 욕을 한 바가지 들어버리고 첫 등교날 빈자리를 내어주지 않던 아이들처럼 검프를 배척하는 병사들. 검프는 속으로 이 길을 선택한 것을 조금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때 자신의 옆자리를 내어주는 흑인 청년의 이름은 벤자민 버포드 블루. 모두들 버바라고 부른다고 말하는데 자신의 별명이 백인 촌뜨기 같다며 마음에 들지 않아 하죠. 새우잡이 배에서 평생을 살아왔다 소개하는 버바는 배를 사기 위해 입대를 결정했다고 알려줍니다. 새우에 관해서 모르는 게 없다며 제대하면 새우 사업을 할 거라 덧붙이죠. 교관의 양옆으로 하얀 생활복을 입고 일렬로 서 있는 병사들. 검프는 그중 한 명입니다. 교관은 검프에게 묻습니다. 육군에 입대한 이유가 뭐냐고. 검프는 대답하죠. 상사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교관은 최고의 답변이었다고 칭찬합니다.
건프는 꽤나 군대 체질이었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됐고 모든 대답은 네 상사님이었으니까요. 총기 조립 시간, 뒤에서 새우 이야기를 하는 버바의 말을 듣고 있긴 한 건지 빠르게 조립을 끝내고 상사에게 큰 소리로 보고하는 건프. 왜 그리 총을 빨리 조립했냐는 상사의 질문에 건프는 상사님의 명령이니까요 라고 답하고, 상사는 건프의 기록이 중대 최고 기록이라 말하며 장교 후보 학교에 추천할 거라 소리칩니다. 상사가 떠나기 무섭게 다시 새우 이야기를 하는 버바. 군화를 닦을 때도 청소를 할 때도 하루 종일 새우 이야기를 하는 버바입니다. 취침 시간이 되면 군대의 밤은 외로웠습니다. 어머니와 제니를 그리워하는 건프에게 옆자리의 병사가 한 잡지를 던져주는데 그곳에는 제니가 속옷을 입지 않은 채로 스웨터를 걸치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 스웨터가 대학 로고가 박힌 옷이었기 때문에 이 일로 제니는 퇴학당했지만 그 사진을 본 극장 주인이 제니를 섭외한 덕에 제니는 자신의 꿈대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비록 모든 옷을 홀라당 벗고 기타로만 몸을 가린 모습이었지만 말이죠. 건프는 종종 제니의 노래하는 모습을 보러 극장을 찾아갔는데 극장 컨셉인 만큼 짓궂은 손님들이 노래하는 제니에게 장난질을 치곤 했고 건프는 참지 못하고 그 손님들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니가 원하는 일은 아니었죠. 극장에서 나와 다리 위를 지나는 제니. 건프는 그녀를 졸졸 따라가는데 제니는 건프에게 자신을 지켜줄 필요 없다며 화를 내지만 건프는 제니를 사랑하기에 도저히 그렇게 둘 수 없다고 합니다. 건프에게 넌 사랑이 뭔지 모른다고 답한 제니는 공허한 눈빛으로 다리 아래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무언가 내려놓은 듯한 목소리로 건프에게 물어봅니다. 어린 시절 함께 기도하던 일을 기억하냐고. 그것은 추악한 아버지로부터 새가 되어 멀리 떠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였죠. 제니는 흔들리는 눈동자로 난간에 올라서며 강을 내려다보고 나지막히 중얼댑니다. 이 다리에서도 날 수 있을까? 라고. 신발 한 짝을 반쯤 벗어 발가락에 걸쳐보는 제니. 제니는 세상을 살아가며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았죠. 제니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무슨 뜻이냐 물어보는 건프. 그리고 제니는 충동적으로 이곳을 떠나야겠다 말합니다. 건프에게 다가오지 말라 말하고 지나가던 차를 막아서서 운전자에게 자신을 어디로든 데려다 달라고 하는데 건프는 그런 제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자신이 베트남에 가게 됐다고 알려주죠. 금방이라도 떠날 것 같던 제니는 운전자에게 잠시 기다려달라 말하고 건프에게 다가가 한 가지 약속을 하자고 말합니다. 위험할 땐 용감한 척 말고 뛰어 라고. 편지를 매일 쓰겠다는 건프의 말에 대답하지 않은 채 제니는 그렇게 건프의 곁을 떠납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건프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헬기를 타고 도착한 곳은 미국과 많이 달랐죠. 캠프에 도착하고 신고를 위해 이동합니다. 옆에는 건프와 함께 온 버바가 베트남전에서 승리하면 이곳에서 새우잡이 사업을 할 거라며 떠들어대고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길, 짙은 녹색의 각종 병기와 병사들, 그리고 바베큐와 소세지를 굽는 냄새를 지나 이 캠프의 책임자를 만나 격려를 하는데 테일러 중위는 제발 격려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장교의 목숨을 노리는 저격수들에게 표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테일러 중위는 이곳에서 지켜야 할 단 하나의 규칙을 알려줍니다. 죽은 병사와 산 병사의 차이는 양말에 있다고 하며 행군이 멈출 때마다 양말을 갈아 신어 발의 습기를 없애라고 조언하죠. 메콩강의 강물에 습해진 발을 방치한다면 발이 문드러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은 죽어버리는 멍청한 짓 따위 하지 말 것. 건프가 속한 부대는 오랜 시간 행군했습니다. 넓게 펼쳐진 논밭과 푸른 식물들로 가득한 그곳에서 그들의 임무는 베트콩을 찾는 것이었죠. 베트콩은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남 공화국과 미국을 상대로 싸운 남베트남 내의 반정부 게릴라 조직입니다. 땅을 폭파시켜 구멍을 뒤지거나 가슴 아래까지 차 있는 강물을 지나 이동하는 나날들.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그대로 4개월 동안 온 적도 있습니다. 살면서 맞아볼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비를 모두 맞아볼 수 있었죠. 버바와 건프는 서로 등을 맞대 휴식을 취하던 중 건프가 좋은 파트너라며
새우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고 건프는 좋은 생각이라며 받아들입니다. 제니에게 편지도 거의 매일 썼는데 자신이 무사하단 사실을 알리며 항상 마지막엔 사랑하는 포레스트가 라고 적었지만 제니는 히피족과 유랑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고 당연히 답장도 오지 않았죠. 지긋지긋한 빗속에서 행군하던 어느 날 거짓말처럼 날이 개더니 해가 뜨고 베트콩들의 총알이 사방에서 날아들기 시작합니다. 건프의 부대는 즉시 자세를 잡고 대응했지만 전황은 불리했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죠. 제니의 말대로 뛰어서 그곳을 벗어난 건프는 정신을 차리고 뒤를 돌아보니 혼자뿐이었고 전장에 두고 온 버바가 떠오릅니다. 버바를 구하기 위해 다시 총알이 빗발치는 그곳으로 몸을 던지는 건프. 버바를 찾아 헤매던 중 총을 맞고 쓰러진 병사를 발견하는데 버바가 아니었지만 그대로 둘 수 없었고 그를 들쳐업고 뛰기 시작합니다. 건프는 그를 안전한 곳에 데려다 놓고 또다시 그곳으로 몸을 던지는데 버바는 찾지 못하고 다른 병사를 안전한 곳에 데려다 놓길 몇 번 반복한 끝에 다리를 잃은 테일러 중이를 발견합니다. 소대와 함께 죽음을 각오한 그는 건프 보고 혼자 도망치라 말하지만 건프는 고집스럽게 기어코 그를 안전한 곳까지 끌고 오죠. 아직 버바를 찾지 못한 건프가 또 한 번 그곳으로 몸을 틀자 테일러 중이는 이 지역에 곧 요격이 시작된다며 건프를 뜯어 말립니다. 하지만 건프는 처음으로 명령을 거부하고 사지로 뛰어들었고 마침내 버바를 찾는데 성공하죠. 베트콩이 미군을 찾는 소리가 점차 가까워지고 폭격이 시작됩니다. 건프는 버바를 안전한 곳까지 데려오지만 버바의 몸은 사실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버바는 숨을 거두게 되죠. 엉덩이에 총을 맞은 건프는 군병원에 입원했고 엎드린 채로 아이스크림을 원 없이 먹어댑니다. 그리고 그의 옆자리엔 다리가 잘린 테일러 중이가 삶의 의욕이 사라진 얼굴로 누워있고 건프에게 편지가 한 움큼 도착하는데 알고 보니 베트남에서 제니에게 썼던 편지가 주소 불명으로 반송된 것이었죠. 복잡한 표정을 짓는 건프. 하루는 병원에 입원한 한 흑인 병사로부터 탁구를 배운 건프는 탁구에 푹 빠진 채로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꽤나 소질이 있어 그가 탁구를 치고 있자면 주변 사람들은 물 만난 물고기 같다며 넋놓고 구경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고 있던 건프의 멱살을 잡아 침대 아래로 끌어놓는 한 사람, 테일러 중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죽지 못하고 살아 돌아온 사실과 두 다리를 못 쓰는 지금의 상황에 괴로워하고 있었고 그를 살려낸 건프를 원망하고 있었죠. 그는 다리를 못 쓰는 게 어떤 것인지 알기나 하냐고 물어봅니다. 당연히 건프는 알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전장에서 명예롭게 죽을 자신의 운명을 훔쳐갔다고 따지고 들던 그는 이내 진정이 됐는지 이제 자신은 뭘 해야 하냐고 자조적으로 중얼거리죠. 테일러 중이는 건프가 알지 못하게 집으로 조용히 떠나버립니다. 얼마 뒤 건프는 무공 훈장을 받게 되고 TV에 나와 대통령에게 훈장을 수여받는데 대통령이 부상을 당했다던데 어디에 부상을 입었는지 묻자 건프는 씩씩하게 엉덩이라 대답합니다. 대통령은 예의상 근사하겠다며 한번 보고 싶다고 수습하지만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일 건프가 아니죠. 온 매체가 집중되는 이곳에서 냅다 엉덩이를 보여줍니다. 황급히 자리를 뜨는 대통령. 훈장을 받은 건프는 수도를 구경하러 나오는데 요란한 복장을 한 사람들에게 이끌려 어디론가 향하게 되죠. 도착한 곳은 베트남과의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시위 현장이었고 참전 용사인 건프를 앞세워 그들의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 건프를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성조기 옷을 입은 남자가 빌어먹을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그 남자는 건프를 올라오라 한 뒤 전쟁에 대해 한마디 하라고 말합니다. 건프는 곤란한 듯 대답을 고민하더니 전쟁에 대해 할 말은 단 하나뿐이라 외치고 그 뒤에 말을 하려는 순간 경찰관이 나타나 마이크 선을 다 뽑아버려 하나도 들리지 않게 되죠. 뒤늦게 마이크 선을 연결하자 나오는 말은 제가 할 말은 그게 다예요. 성조기를 입은 남자는 마지막으로 건프의 이름을 묻습니다. 건프가 이름을 말하자 저 멀리 관중들 사이에서 한 여성이 소리치는데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사람들이 서 있지 않은 호수에 들어가 손을 열심히 흔드는 여성 제니입니다. 그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검프. 그곳에 모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둘은 포옹합니다. 제니는 인종차별과 베트남 참전에 반대하는 세력에 몸담고 있었고 검프를 그곳에 데려가 소개해 주는데 그곳에서 대화하던 제니의 남자친구가 제니의 뺨을 때리게 되고 검프는 그를 흠씬 두들겨 패줍니다. 제니와 그곳에서 쫓겨나는 검프. 제니는 그가 아기가 있어서 때린 건 아니라 설명하지만 검프는 자신이었으면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라 답하죠. 제니의 검프의 군복이 멋있다는 말을 시작으로 오랜만에 재회한 이들은 오랫동안 걸으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눕니다. 검프는 제니가 그동안 히피족들과 어울리며 이곳저곳 여행했고 그들에게 약을 배우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다음날 제니는 다시 자신의 남자친구를 따라 나섭니다. 검프가 자신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붙잡아 보지만 제니는 각자 너무나 다른 길을 걷고 있다며 거절하죠. 검프는 제니에게 자신의 훈장을 쥐어줍니다. 받을 수 없다는 제니에게 너의 말대로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다 말하는 검프. 제니는 왜 자신에게 이렇게 잘해주냐 물어보자 검프는 너는 내 여자니까 라고 답합니다. 언제나 네 여자일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제니는 버스에 오르고 창문을 통해 검프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검프와 눈을 맞추며 떠납니다. 검프는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대신 군 병원에서 재능을 깨달아버린 탁구로 행보를 이어가는데 처음엔 제향군인들에게 보여주는 걸로 시작했던 탁구는 몇 년 후에는 미국 탁구 대표팀에 들어갈 정도의 실력이 되었고 세계대회에서 공산권 국가를 꺾자 국가적 영웅이 되어 이름을 날립니다. 유명해진 검프는 TV쇼에 존 레넌과 함께 출연할 정도로 인기 절정이었죠. 쇼를 마치고 나오는 길 누군가 뒤에서 소리칩니다. 너 같은 백치 멍청이에게 무공 훈장을 줬다니 라고 비웃으며 나타난 사람은 테일러 중이었습니다. 여전히 힘들어 보이는 눈빛에 관리를 안 해 장발이 된 머리, 술에 찌든 냄새. 그는 휠체어에 앉아 검프에게 묘하게 애정 섞인 듯한 욕을 해댑니다. 검프는 반갑게 인사를 건네죠.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는 질문에 세금을 축내고 있었다고 답하는 테일러 중위. 테일러 중위는 한 잔 사달라며 검프를 성인 클럽으로 데려가고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검프는 버바의 약속대로 곧 새우잡이 배를 사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하며 버바가 죽었기 때문에 자신이 선장을 해야 한다고 덧붙이죠. 크게 웃어젖힌 테일러 중위는 포레스트 졸병이 새우잡이 배의 선장이 된다고 놀리며 검프가 선장이 되면 자신이 1등 항해사를 하겠다고 받아칩니다. 그리고 테일러 중위를 부르는 여성 둘, 이 클럽을 자주 이용하는 듯 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 둘과 함께 테일러 중위의 집으로 향하고 화끈한 시간을 가지려 하는데 이런 환경이 낯선 검프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리번거리고만 있었죠. 검프의 상대였던 여성 쪽에서 적극적으로 키스를 시도하지만 당황한 검프는 여성을 밀어내버립니다. 자존심이 상한 여성이 검프에게 전쟁터에서 남자 구실을 못하게 됐냐며 화를 내고 검프에게 멍청이가 아니냐는 소리에 테일러 중위는 자신의 상대 여성을 내동댕이 치면서 화를 냅니다. 다시는 이 친구에게 멍청이라 하지 말라고. 여성들은 그런 테일러 중위까지 괴물이라고 욕하며 방을 나가버립니다. 검프는 새해 파티를 망쳐서 죄송하다 말하고 괴물이란 소리에 상처를 받은 것 같은 테일러 중위. 그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라고. 미국 대통령은 검프와 함께 탁구 대표팀을 백악관에 초청합니다. 검프가 묵고 있는 숙소를 물어본 대통령은 그보다 더 좋은 호텔로 숙소를 예약해 주는데 그 호텔에서 묵고 있던 검프는 맞은편 건물에서 무언가를 찾느라 후레쉬 불빛을 번쩍이는 사람들 때문에 잠이 안 와 그곳으로 경비를 좀 보내달라고 부탁하는데 알고 보니 검프가 신고한 사람들은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민주당 사무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던 일당들이었고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그 정치적 사건이었죠. 이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사임합니다. 시간이 지나 검프는 육군을 제대하게 됩니다. 제대 소식을 듣자마자 집으로 달려가고 어머니와 재회를 하죠. 늠름한 아들이 자랑스러운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건프를 반겨주며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건프의 집에는 스포츠용품 회사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홍보해달라며 두고 간 탁구채들이 가득했고, 자기네 탁구채를 쓰는 게 좋다고 말만 하면 25,000달러를 주겠다고 수표를 놓고 간 업체도 있었죠. 건프는 그 돈을 가지고 버반의 가족을 만나러 갑니다. 그 큰 돈으로 한다는 게 새우잡이라는 걸 들은 버반의 가족들에게 미친 거요? 바보인 거요? 라는 소리를 듣긴 했지만 건프에겐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버바의 묘를 찾아가 너와 이야기한 모든 약속을 지키러 왔다고. 어머니한테 저녁을 사드리고 이발하고 양복을 사입은 돈을 뺀 24,562달러 47센트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배와 연료, 그물을 구매하고 마침내 푸른 바다를 가르며 첫 항해를 시작하는데, 새우를 잡는 일이란 버바에게 들은 것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물을 올리는 족족 허탕을 치던 건프는 하루 종일 걸려 겨우 5마리 잡아오죠. 배를 판매한 어부는 배에는 이름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해줍니다. 건프가 떠올린 이름은 하나뿐이었고, 그것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이름, 제니. 한편 제니는 건프의 바람과는 달리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약에 절어 침대에서 뒹구는 일상의 반복. 이따금씩 난간 위에 올라서 충동적으로 날 수 있는 새가 된다면 우울한 현실을 도피할 수 있을까 생각하곤 했죠. 제니의 정신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갑니다. 그리고 새우잡이를 하며 항상 제니를 생각하는 건프. 그런 건프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옵니다. 항해를 끝나고 돌아온 건프를 선착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휠체어에 앉아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하는 한 사람, 테일러 중위입니다. 건프는 너무 반가운 나머지 배를 두고 물로 뛰어들고 헤엄을 쳐 그에게 달려가죠. 웬일이냐고 물어보는 건프에게 물장구 좀 치러 왔다며 농담하는 테일러 중위. 건프는 다리도 없으신데요? 라고 말하며 여전히 농담을 모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테일러 중위는 건프가 선장이 됐다는 소식을 편지로 받고 이곳에 오게 된 거였죠. 그는 건프가 선장이 되면 자신이 1등 항해사를 하겠다던, 술에 취해 내뱉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건프는 입이 찢어지도록 기뻐하는데, 하지만 존칭은 절대 쓰지 않을 거라 못 박는 테일러 중위. 그렇게 낭만 넘치는 남자들의 항해가 시작됩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선글라스를 낀 채 돛 위에 앉아 건프에게 방향을 지시하는 테일러 중위. 그의 지시에 따라 건프는 바쁘게 키를 돌리고 그물을 꺼내는데, 누가 선장이고 누가 1등 항해사인지 혼동이 오는 광경이었죠. 하지만 이들은 새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너무 잡히지 않자 교회에 나가 기도까지 해봅니다. 그럼에도 새우가 잡히지 않자 테일러 중위는 자네의 씨는 대체 어디 있는 거냐고 투덜대는데, 그 말이 씨가 됐는지 다른 방향으로 신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강력한 폭우가 이들의 배에 닥쳐왔고 배는 오뚜기처럼 흔들리며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만 같았습니다. 테일러 중위는 반쯤 정신을 놓은 듯 폭풍을 향해 욕을 하며 더 불어보라고 도발을 하죠. 뉴스는 이날을 이렇게 보도합니다. 허리케인은 가는 경로에 모든 걸 파괴했고 모든 어선들이 쓸 수 없게 되었다고. 물론 단 한 척, 제니호를 제외하고 말이죠. 그날 이후로 새우는 쉽게 잡혔고 새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공급처는 건프가 사장으로 있는 버바 건프 새우뿐이었습니다. 버바 건프 새우는 금방 유명 상표가 됐고 건프는 떼돈을 벌게 되죠. 폭풍이 끝나 살아남은 직후의 건프와 테일러 중위. 테일러 중위는 건프에게 살려줘서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며 뒤늦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미소를 한껏 지어 보인 테일러 중위는 그대로 바다로 뛰어들어 여유롭게 배영을 하기 시작하죠. 건프는 테일러 중위가 하나님과 화해를 한 것 같다고 덧붙입니다. 새우잡이 배 제니호는 어느덧 12척이 되었고 사업은 안정화됩니다. 여느 때처럼 새우를 잡던 건프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죠. 건프는 그대로 바다에 뛰어들며 최대한 빠른 속도로 어머니에게 향합니다.
집에 도착한 건프는 어린 시절 다리에 보조장치를 달아주었던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하고 의사는 이제 정말 등이 고다졌다며 어깨를 툭 쳐주고 자리를 비켜주죠. 건프의 어머니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건프가 슬퍼하자 때가 된 것뿐이라는 어머니. 건프는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훌륭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어머니는 건프가 운명을 잘 개척했다며 대견해하죠. 이때 어머니는 이야기해줍니다. 인생은 초콜릿 상자 같은 것이라고, 뭐가 걸릴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건프의 눈높이에 맞춘 아름다운 비유였죠. 네가 보고 싶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사실 암이었고 얼마 못 가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건프는 어머니에게 꽃 달린 모자를 사드렸죠. 그렇게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던 건프는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지금까지 듣고 있는 나이든 부인은 기다리던 버스를 타지 않고 들을 정도로 흥미롭게 들어주었죠. 눈물을 흘릴 정도로 건프의 이야기에 몰입하고 있었던 부인. 건프는 이후의 이야기를 이어서 들려줍니다. 시에서는 대졸의 미식축구 국가대표이자 전쟁 영웅인 건프에게 좋은 일자리를 줬고 새우잡이 사업을 테일러 중이에게 맡겨둔 채 건프는 그 일을 하게 되죠. 테일러 중이는 건프의 돈을 관리해주며 한 컴퓨터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 회사는 애플이었고 건프에게 앞으로 돈 걱정할 필요 없다는 소식을 편지로 전합니다. 건프는 필요한 것 이상의 재산은 허세라는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재산의 일부를 교회와 의료센터 그리고 버바의 어머니에게 기부하죠. 덕분에 버바의 어머니는 남의 부엌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사실 건프가 시에서 받은 좋은 일자리는 잔디 깎는 일입니다. 건프는 이 일을 너무 좋아해서 돈을 받지도 않고 했다고 하죠. 밤이 되어 할 일이 없어지면 건프는 텅 빈 집안에서 외로움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잔디 깎는 일은 이런 외로움을 잊게 해주는 일이었던 것 같죠. 그럴 때면 더욱 제니가 그리워집니다. 그렇게 잔디를 깎으며 외로움을 달래던 어느 날 그토록 그리워하던 제니가 건프를 찾아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 같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네는 건프. 제니는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건프의 집에서 몇 년을 못 잔 사람처럼 한참을 잠만 잤기 때문에 그녀는 그녀의 인생을 통틀어 신뢰하는 유일한 사람인 건프의 곁에서야 비로소 휴식이라 불릴 만한 행위가 가능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건프는 행복했습니다. 매일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비록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제니는 주로 듣기만 했지만 그렇게 산책을 이어가던 중 제니가 어린 시절 살았던 집과 마주치는데 표정을 지을 힘조차 없이 지쳐 보이던 제니의 얼굴이 끓는 기름에 닿은 물처럼 폭발합니다. 그 악몽과도 같았던 집을 향해 신고 있던 신발을 집어들어 힘껏 던지는 것을 시작으로 근육도 거의 없는 그 앙상한 팔 힘으로 손에 닿는 모든 것들을 집어 던집니다. 다 쓰러져가는 낡은 집임에도 거의 타격을 입히지 못할 정도로 약한 힘이었지만 그 집을 찢어발겨 잿더미로 만들려 하는 의도가 생생히 전해지는 가공할 분노였죠. 더 이상 집어던질 물건이 없어지고 제니는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립니다. 건프와 제니는 다시 어린 시절처럼 콩과 콩깍지 같은 사이가 됩니다. 건프는 매일 제니의 방에 예쁜 꽃을 병에 꽂아주고 제니는 건프에게 운동화를 사주죠. 네, 영화 처음에 등장했던 진흙투성이의 그 운동화입니다. 평생을 사랑했던 제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은 건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습니다. 하루는 건프가 제니에게 묻습니다. 나와 결혼해 줄래? 라고.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다고. 제니는 너라면 좋은 남편이 될 거라 말하지만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이 아닌 누군가에게 반드시 좋은 남편이 될 거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고 눈치 없는 건프도 이것을 알아채죠. 제니는 자신과 결혼하면 후회할 거라 말합니다. 건프는 자신이 똑똑한 건 아니지만
사랑이 뭔지는 알고 있다고 답하죠. 그날 밤 제니는 건프의 침실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건프에게 말하죠. 널 정말 사랑한다고. 제니는 건프의 이불을 비집고 들어와 건프와 하룻밤을 보내는데 다음날 제니는 건프의 곁을 떠나버립니다. 건프가 쥐어준 훈장도 모두 돌려준 채로 건프는 큰 슬픔에 빠지죠. 그날 건프는 아무런 이유 없이 뛰고 싶어지고 그대로 집을 뛰쳐나와 달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길 끝까지, 길 끝에 도착하면 마을 끝까지, 마을을 벗어나 주의 경계까지, 더 이상 달릴 곳이 없을 때까지 달리던 건프는 결국 태평양을 마주하게 되죠. 건프는 그곳에서 그대로 몸을 뒤로 돌리는데 그대로 반대편 해변이 나올 때까지 달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아무런 이유도 목표도 없이 달리고 또 달립니다. 하지만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 생각, 버바 생각, 테일러 중이 생각, 그리고 무엇보다 제니 생각을요. 두 다리로 몇 년 동안 미대륙을 몇 번이고 횡단한 건프의 이야기는 점점 유명해져 뉴스를 타게 됩니다. 기자들은 건프를 취재하며 이유를 묻기 시작하지만 사실 별다른 이유는 없었죠. 기행을 벌이는 건프의 모습에 감명을 받은 몇몇 사람들은 건프를 동경하기 시작했고 하나둘 건프의 뒤를 따라 달리는 사람들이 생기더니 어느덧 적지 않은 무리가 건프를 따라 미국을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건프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죠. 한 스티커 장사꾼은 멋진 표어를 떠올릴 영감을 받고자 했는데 건프가 그때 하필 개똥을 밟아버리자 장사꾼은 건프에게 자네 재수없게 개똥을 밟았어 라고 말합니다. 건프는 대수롭지 않게 달리기를 이어가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건 예측 불허라고. 건프의 말에 영감을 받은 장사꾼은 사고는 예측 불허라는 표어를 사용해 큰 돈을 벌었고 또 한 티셔츠 사업가는 건프의 얼굴을 셔츠에 넣고 싶어 했는데 하필 또 그때 트럭이 젖은 땅을 지나가며 건프의 얼굴에 진흙이 튀어버렸고 티셔츠 사업가는 인기 없는 색상의 티셔츠 한 장을 주며 얼굴을 닦게 해줍니다. 건프가 얼굴을 닦은 셔츠에는 진흙이 웃는 표정의 얼굴이 연상되는 모양으로 묻어 있었죠. 노란 얼굴에 웃는 표정을 로고로 쓰는 이 티셔츠 브랜드는 훗날 굉장한 돈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이 브랜드는 스마일리였죠. 그런 나날을 보낸 지 3년 2개월이 된 시점 갑자기 건프는 멈춰서서 뒤를 돌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지쳤고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그렇게 건프는 고향으로 돌아오죠. 하루는 고향에서 제니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그 편지에는 제니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의 주소가 나와 있었고 장면은 벤치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건프로 돌아오죠. 건프가 벤치에 앉아있던 이유가 바로 제니에게 가는 버스를 기다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건프의 이야기를 끝까지 흥미롭게 듣던 부인은 건프에게 말합니다. 이 주소는 버스를 탈 필요도 없이 6블럭만 걸어가면 된다고. 건프는 화들짝 놀라 방향을 확인한 뒤 달리기 시작합니다. 부인은 건프의 뒷모습에 대고 모두 잘 되길 빈다고 말해주죠. 덕분에 제니의 집을 잘 찾아가 제니와 재회하는 건프. 제니는 직장에서 방금 돌아와 유니폼을 입은 채로 건프를 맞이합니다. 건프는 멋쩍게 몇 개 먹어버린 초콜릿을 제니에게 건네고 제니는 그동안 자신이 스크랩한 건프의 기사를 보여주죠. 그리고 말없이 떠나버린 일에 대해 사과하는데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제니의 친구가 제니의 아들을 데려옵니다. 제니는 아들에게 건프를 자신의 친구라 소개하지만 아이의 이름이 포레스트라고 하는 제니. 네, 제니가 떠나기 전날 잉태한 건프와 제니의 아들이었습니다. 건프는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복잡한 감정이 들고 그동안 못다한 책임감에 죄의식 가득한 표정을 짓게 되자 제니는 건프에게 넌 아무 잘못 없다고 말해주죠. 건프는
어쩌면 자신의 지능을 물려받아 힘든 세상을 살아갈까 두려웠고 아이가 똑똑한지 물어보는데 다행히 전교에서 1, 2등 할 정도로 똑똑하다고 대답하는 제니. 안도의 숨을 내쉰 검프는 아들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죠. 하지만 그날 오후 아버지가 된 행복을 받아들일 시간도 없이 제니는 무거운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실 제니는 의사들도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큰 병에 걸렸었고 검프는 아이와 셋이서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합니다. 아프면 자신이 돌보겠다고 하며 제니는 죽음을 앞둔 최후의 순간에서야 이 말을 꺼냅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라고. 검프는 좋다고 대답하죠. 마침내 검프는 그토록 원하던 제니와의 결혼식 날이 되었지만 누군가 톡 하고 건드리면 툭 하고 눈물이 떨어질 것만 같은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눈동자에 깊은 슬픔을 애써 가둬두느라 힘이 붙이던 그때 말끔히 양복을 차려입은 신사가 검프의 결혼을 축하하러 도착합니다. 휠체어 대신 목발을 짚고 의족을 찬 테일러 중이었죠. 테일러 중이는 티타늄 합금 주문 제작한 새 다리를 보여주며 자신의 약혼녀를 소개해줍니다. 그리고 서로의 존재를 귀따갑게 들었을 제니와도 인사를 나누고 잠시 후 결혼식이 시작되죠. 검프와 제니는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제니는 검프에게 베트남에 있었을 때 무섭지 않았냐고 물어보는데 검프는 무섭기도 했지만 가끔은 너무나 아름다운 경관을 볼 때면 꼭 그렇지만도 않았다고 답하죠. 제니는 함께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검프는 함께 있었다고 단호하고도 확신에 찬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니는 세상을 떠났고 검프의 나무 아래 그녀를 묻습니다. 그리고 제니가 어린 시절 살았던 제니의 평생의 한과 분노가 깃든 그 집을 불도저로 밀어버리죠. 검프의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일부라고. 검프도 그 사실을 알지만 죽음은 어머니도 버바도 제니도 데려가 버렸죠. 죽음은 인생의 일부지만 그냥 그게 인생의 일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검프의 곁에 남은 유일한 가족, 꼬마 포레스트. 학교를 보내고 탁구도 가르치고 낚시도 함께 했습니다. 꼬마 포레스트는 혼자 책도 읽고 어머니에게 편지도 쓸 정도로 똑똑했죠. 검프는 아들이 제니를 위해 썼기 때문에 자신은 읽지 않은 그 편지를 제니의 무덤 앞에 놓고 독백합니다. 어머니와 테일러 중이 중 누가 옳은지 모르겠다고. 운명이란 게 있는 건지 아니면 바람처럼 떠다니는 건지 검프는 나름의 결론을 내립니다. 둘 다 맞는 것 같다라고 말이죠. 두 가지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게 인생인 것 같다고. 보고 싶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돌아서는 검프. 노을이 지는 하늘을 가르며 제니의 무덤 위로 지저귀는 새 떼가 지나갑니다. 검프는 뒤돌아서 그 새들을 잠시 눈에 담아둡니다. 어쩌면 제니는 평생토록 바라왔던 대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저 새들 중 하나가 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꼬마 포레스트는 첫 등교일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검프가 그랬듯이 노란색 버스를 기다리는 부자. 꼬마 포레스트는 동화책을 발표할 거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책이 검프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자 검프의 어머니가 어린 시절 검프에게 읽어줬던 동화책임을 알고 있죠. 영화가 시작할 때 검프가 운동화에 내려앉은 깃털을 펴 간직했던 그 책입니다. 마침내 버스가 도착하고 문이 열립니다. 어린 시절 검프를 처음 맞이해준 기사. 도로시는 여전히 이 일을 하고 있었죠. 그녀가 꼬마 포레스트에게 물어봅니다. 이거 학교 버스인 거 아냐고 말이죠. 아버지와 달리 똑똑한 꼬마 포레스트는 대답합니다. 도로시 아줌마죠? 저는 포레스트 검프예요. 라고. 흡족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어 보이는 도로시. 아들이 버스를 타고 떠난 자리에서 한참을 앉아있는 검프. 카메라는 앉아있는 검프의 운동화를 비춥니다. 꼬마 포레스트에게
동화책을 건네주며 잠시 펴봤던 사이에 끼워놨던 깃털이 떨어져 운동화에 살짝 닿아있죠. 영화 시작과 반대로 운동화에 닿아있던 깃털은 산뜻한 바람을 타고 멀리 멀리 날아갑니다. 깃털은 자유롭게 푸른 하늘과 새하얀 구름 속을 마음껏 날아다니며 영화는 끝이 나죠. 우리의 인생도 초콜릿 상자와 같습니다. 상자에서는 달콤한 밀크 초콜릿을 잡을 수도 있고 쓰디쓴 다크 초콜릿을 잡을 수도 있고 술에 쩔은 위스키 봉봉을 집을 수도 있듯이 더 행복한 미래를 꿈꾸지만 그 미래가 오기 전까진 어떤 시련을 겪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먹은 초콜릿이 다크 초콜릿이나 위스키 봉봉이라면 다음 초콜릿은 밀크 초콜릿일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언젠간 우리는 지금의 힘든 일을 잊으며 달콤한 밀크 초콜릿을 먹는 오늘을 보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 밀크 초콜릿이라면 이 순간을 즐기세요. 앞으로 먹을 다크 초콜릿을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두 개 정도의 다크 초콜릿은 시간이 지나면 웃으며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귀로 듣는 OTT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